네, 안녕하세요. 안랩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바울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도 정말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한 시간을 순삭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폭포수 모델이니 에자일이니 뭐 데브옵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정말 가볍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 여러분들도 좀 이런 비유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참 건축이랑 개발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개발을 건축하는 것에 많이 이제 집을 짓는 거에 많이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자 보면은 정말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같이 한번 봐보죠. 잘 보면은 집 짓기 어떤 이제 계획이라는 단계, 그러니까 어떤 집을 지을까, 뭐 이런 단계라고 했을 때 개발하기도 어떤 앱을 만들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집을 지을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다면은 그래. 한번,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설계도를 만드는 일이 될 거예요. 이제 보통 직접 설계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제 설계사한테 이제 맡기는 일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설계도를 이제 구하고 나면은, 이제 실제 이제 구현이라는 단계, 즉, 설계도가 있으니까 집을 여러분들이 이제 짓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직접 집을 지을지 아니면 이제 남한테 맡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저희 개발적으로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설계를 합니다. 이제 개발자가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났으면은, 이제 코딩이란 걸 하죠. 그러면서 내가 직접 개발을 할지, 또 혹은 이걸 또 외주로 맡길지, 막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비슷하죠.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테스트 단계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을 열심히 지었어요. 그러고 나면은 설계도대로 지었는지 좀 검사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집 짓는 쪽에서는 이게 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설계도에 이제 제대로 설계된 대로 잘 지었는지, 이제 법적인 부분을 잘 지켜서 뭐 지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개발 쪽으로 본다면은, 개발 쪽도 설계대로 다 잘 개발을 했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직접 하기도 하고, 혹은 QA라고 하는 테스트 팀에 맡겨가지고 이런 검증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이 다 지어졌어요. 개발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다 완료가 되고 검증도 끝났어요. 그러게 되면은 끝인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유지보수라고 하는 어떤 관리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을 여러분들이 정말 꿈에도 그리는 집을 여러분들이 지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집이 항상 좋지만은 않죠. 막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짓고 나니까 막 물이 새기도 하고, 혹은 뭐 전등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거 좀 바꿔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리고 개발 쪽은 어떨까요? 버그가 발생을 하죠. 분명히 절대 내 코드에는 버그가 발생할 수가 없는데 라고 확신을 갖고 만들었지만 버그는 언제나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버그뿐 아니라 어떤 기능적으로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기능 너무 불편하네. 개선해야지.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집 짓는 거랑 개발하는 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정말 개발이랑 집 짓는 거랑 좀 비슷한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모델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폭포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개발 쪽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든지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 폭포수 개발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정도까지는 거의 이제 무원칙으로 막코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코딩 후수정. 말이 좋지, 막코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딩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이런 관행으로 개발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많겠죠. 이제 열심히 개발을 했지만은 계속 문제는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자. 우리 좀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 보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소규모 개발보다는 큰 대기업에서 IBM 같은 이런 데서 개발을 많이 주도를 해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원칙도 없이 개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잘 동작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좀 개발해 보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런 폭포수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로이스라는 박사님께서 이제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1970년도에 이제 논문을 통해서 이런 이제 폭포수라는 이런 개념을 제시를 해요. 이렇게 하향식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모델에는 좀 문제점도 좀 당연히 존재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점 역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개념을 제시한 게 최초라고 보통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런 이 폭포수 모델이라는 게 동작을 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개발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요구 분석이라는 단계, 설계, 구현, 뭐 테스트, 유지보수 이런 5가지 단계를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요거를 이제 단계를 나누겠다 해서는 좀 세부 단계가 더 들어가기도 하지만 크게는 요 정도가 되고요. 특징은
일단은 이 전체 5가지 단계가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는 건데 전체 개발 작업을 개별적인 단계로 나눠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앞 단계가 개발이 완료돼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향식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인데 요거 분석이 완료돼야 이제 설계를 하는 거고 설계가 완료돼야 구현을 하는 거고 구현이 완료돼야 테스트를 하는 거고 테스트가 완료돼야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요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요거 분석은 말 그대로 무엇을 개발할지 그 요구사항 뭘 만들면 좋을지 이거를 좀 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처음에 원하는 건 이런 모양이었지만은 같이 이제 개발자나 혹은 이제 같이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원하는 건 네모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가는 과정을 요구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가지고 실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을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거 실제 구현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보통 코딩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코드를 만드는 작업 이걸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구현이 완료된 걸 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게 이 테스트 과정이 되고요. 테스트가 잘 끝났으면은 이제 실제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해서 이걸 배포를 하고 나서 쭉 이 서비스, 이 제품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좀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걸 유지보수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되게 좀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각 단계마다 어떤 그 단계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문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각 단계 옆에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 문서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 분석이 끝났으면 요거 분석에 대한 문서가 나오고 설계가 끝났으면 설계도가 나오고 뭐 보통 이제 요구 분석 문서는 SRS라고도 업계에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설계는 SDS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용어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현이 끝나면 코드가 나오겠죠. 소프트웨어가 나올 거고요. 동작하는. 다음에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 테스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테스트 리포트 같은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단계에 들어가서는 여러 버그나 버그 리포트니 여러 피드백들이 올 거예요. 기능 개선도 해야 될 거고 이런 이제 특징을 갖는 게 이제 폭포수 모델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되게 좀 중요한 룰들이 있는데 이 폭포수 모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 단계가 끝나야만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즉 요구 분석이 끝나기 전에 설계를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구 분석해야 돼. 요구사항이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에 대해서 딱 다 정의를 다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야 설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몇 층으로 지을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설계도부터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몇 층짜리 집을 지을지, 방은 몇 개를 지을지, 계단은 어디 만들지, 창문을 뭘 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야 진짜 설계도를 그릴 수 있겠죠? 자, 이 폭포수도 이렇게 그렇게 집 짓는 거랑 비유하면 굉장히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다음 단계로만 이동 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구현이 딱 끝났어요. 코드가, 소프트웨어가 나왔는데 이거 나온 상태에서 다시 요구사항을 바꾸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능이 요구사항을 바꿔서 다시 개발을 하고 다시 요구 분석을 하고 뭐 설계를 다시 하고 이런 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모델이고요. 즉 재작업이 불가능하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집 짓는 걸로 비교하자면 집을 다 짓고 나서 계단 위치를 변경하자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계단을 오른쪽에다가 이제 만들었는데 오른쪽은 좀 불편해 보이는데 왼쪽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약간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행동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 명세, 즉 아까 제가 문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명세라고 얘기하는 이 문서에 기반한 구현, 이게 좀 되게 중요한 핵심이고요. 즉 모든 단계마다 그 완료에 대한 명확한 문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요구사항 분석제 내용이 됐든 설계 문서가 됐든 이런 게 다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좀 이제 구현자가 개발하는 사람이 설계도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멋대로 바꾸고 요구사항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서 만들고 이건 절대 용납하지 않는 모델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설계 단계가 완료됐다라면은 이제 설계 문서가 나와야 되겠죠. 네, 이렇게 중요한 룰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폭포수 모델의 장점이 있으니까 오랜 기간 유지가 됐겠죠. 근데 좋은 점을 한번 좀 같이 얘기를 살펴보면은 단계가 굉장히 명확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요게 이제 집 짓기랑 비교하면은 되게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굉장히 집 짓는 과정이랑 비슷하잖아요. 단계별로 집도 뭘 지을지 구상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설계하고 나면 집 짓고 이렇게 딱딱 단계별로 넘어가는 명확한 흐름이 있고 이 폭포수 모델에 의한 개발 역시 집 짓기랑 비슷하게 딱 명확한 단계의 이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나 개발자나 모두에게 쉬운 개발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단계를 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겠구나. 이게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이제 명확하다 보니까 단계라는 게 대규모 프로젝트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쉬워요.
예를 들면 이제 프로젝트 진행 단계가 한눈에 파악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프로젝트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 다음에 원래 예상된 일정에서 얼마나 늦춰졌는지, 빠르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좀 좋다라는 거고, 이 말인즉슨 이 매니저, 관리자한테 보고하기 쉽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메리트가 되는 거죠. 내가 한눈에 보이고 프로젝트 상황도 이런 상황을 더 상부에 보고하기도 쉽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전체 일정이라는 게 산출이 돼요. 산출만 된다라는, 뭐, 물론 이제 함정은 있지만 산출이 돼요. 여러분 이제 WBS라는 저런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표처럼 모든 개발할 이제 요구사항이 다 확정이 됐잖아요,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요구사항은 대략 얼마가 걸릴 것입니다라는 게 미리 일정이 다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개발 일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요구사항은 5일, 10일, 3일짜리 막 더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는 뭐 8개월이 걸립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관리자한테 큰 메리트가 되는 거죠. 이 한눈에 프로젝트의 예상, 이제 목표일, 이제 이 완료일이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고, 그 다음에 단계별 산출물이 딱 명확하게 존재를 해요. 즉, 이게 모든 단계마다 제가 이제 꼭 그 단계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명세, 문서 같은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협업하기가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제 막 설계를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대신 그걸 인수인계를 받아서 뭔가 진행을 해야 되거나, 혹은 만들어진 설계도를 가지고 어떤 개발, 이제 코딩,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완벽한 문서가 있다 보니까 누구든 그거 문서를 보고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즉, 협업, 개발 및 관리에 굉장히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게 이 최초 요구사항대로 잘 완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일정은 요구사항대로 안 될 수 있지만은, 최소한 그 개발을 해서 완성된 부분은 초기에 이제 저희 확정했던 요구사항들, 이렇게 만들 겁니다 라고 확정했던 대로 보통 개발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거는 또 그래야만 해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좀 장점들이 있는 모델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이게 좀 개발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건축이랑 개발이 같지 않은데? 뭐 이런 이상한 점을 좀 깨닫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오는 건데, 이게 이제 집 짓기랑 개발이 다르다. 이거에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완성된 집은 쉽게 바꾸지 못하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완성된 집은. 예를 들면, 집을 나무 재질로 졌어요. 나무로 딱 만들었는데, 이제 목축을 했는데, 갑자기 벽돌로 바꾸고 싶어. 이건 집을 새로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려고는 안 하겠죠. 진짜 새로 짓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해야. 그 다음에, 집 오른쪽에 있는 계단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으로 옮기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집을 그냥 바꾼다? 이거는 쉽지 않겠지.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완성된 소프트웨어는 쉽게 변한다라는 거죠. 변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무슨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 이걸 이제 뭐 고객사나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걸 네이티브로 다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게 결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좀 무리하고 일정이 많이 들고 비용이 들 수는 있지만 가능한 거예요. 집 짓는 거에 비하면 훨씬 싼 비용으로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메인 UI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는 UI에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많이 빈번하게 또 발생하는 이런 변경사항이라는 거죠. 이것만 놓고 보면은 벌써 집과 소프트웨어는 뭔가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집 짓기와 개발이 좀 다르구나. 이런 게 올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깨닫게 됐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거 되게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는 짤일 거예요. 저도 좋아하는 짤 중 하나인데, 이게 이제 고객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 고객이 이제 설명한 요건이 있어요. 저는 막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막 얘기를 했는데, 고객은 스스로. 프로젝트 리더는 저걸로 막 저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분석가는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프로그래머는 그거를 가지고 나름의 해석대로 막 코딩을 했어요. 만들어내고 코드를. 영업은 이게 진짜 엄청나게 좋은 편안한 의자가 소파처럼. 고객님은 이런 걸 얘기했지만 우리는 더 좋은 걸 드릴 겁니다. 막 이렇게 약속을 막 해요.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의 서류는 아무것도 없어요. 서류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 실제 구현돼서 돌아가는 내용은 의자도 없죠. 뭐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고객한테 청구되는 비용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기간 내내 서포트는 뭐 거의 없어요. 미퉁이고. 그러고 나서 진짜 나중에 이제 고객이 정말 필요했던 거는 그냥 나무에 타이어가 달린 의자 하나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재밌죠. 이거 풍자한 건데 실제 개발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발생을 하냐, 이런 문제가.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발생하는데, 현실에서. 이게 좀 폭포수를 좀 살짝 좀 때려보면은,
요구사항은 애초에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건데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혹은 자기 어떤 이제 원함이라는 거를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미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인해서 작업자가 엉뚱하게 이해하고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또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나중 단계에서 앞 단계의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구현하다 보니까 어떤 최초의 요구사항이나 설계대로 만들 수 없는 문제점이 갑자기 드러나는 거죠. 그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구현하다 보니까. 즉, 해봐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문제들.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의 이제 관용적으로는 고약한 문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말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였네,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요구사항이었네, 말이 안 되는 설계였네라는 게 나오는 문제들이 꽤 많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요구사항은 바뀔 수 있다.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 요구사항은 바뀔 수 있어야 하거든요. 또 바뀌어야만 또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노키아라는 회사 아시죠? 이게 노키아의 이제 피처폰 사례를 좀 들어보면 진짜 세계 1위까지도 했던 이제 되게 엄청난 회사였는데 이제 애플 아이폰이 나오고 이 스마트폰 시장의 물결을 따라잡지 못하고 이 피처폰을 고수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졌던 이런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거는 시장은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됐든 예를 들면 이미 피처폰을 너무 오래 개발한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혹은 자기는 이제 어떤 관행적으로 바꾸고 싶지 않았다든지 혹은 이제 폭포수 모델에 의해서 절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바꿀 수 없었다든지 여러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은 바뀌어야 될 때 바뀌지 못한다면 기업의 존망도 위태로울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함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너무 늦다. 즉, 고객은 모든 개발이 완료됐다고 딱 보내준 결과물, 이게 이제 처음 본 거예요, 그 결과물을. 그러고 당혹해하겠죠. 그리고 이게 변경마저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 분노하겠죠, 이걸. 이거를 왜 내가 얘기한 게 이게 아닌데 왜 이걸 줬냐. 내가 원했던 건 예를 들면 타이어 하나였는데 엉뚱한 기준이 오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즉,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바로잡는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폭포에서의 진짜 고질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애자일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애자일 하면은 이것도 이제 배경을 아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애자일은 이 폭포수 모델의 이런 피드백의 부재랑 이제 변화가 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게 모델은 아니에요. 네,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이런 이제 문제로 현업에서는 이미 폭포수 모델을 수정하거나 혹은 아예 독자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해왔어요. 즉 개발자들도 자기 야근 안 하려고 나름 이제 살 길을 찾던 이제 이런 이제 생존의 시기였던 거죠, 이게. 폭포수는 답이 안 나오니까. 나름 즉 이제 그렇던데 이제 폭포수 이 모델 세상에서 나대면 지킬 수 있겠죠. 공식적으로는 그럼요. 이게 태양은 이제 지구를 돕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속으로는 누가 좀 공식적으로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 폭포수가 이게 문제가 많다고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막 이럴 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 폭포수를 좀 개선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혹은 정말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다른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게 이제 막 이루어졌던 시기였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딱 지점에 딱 도래하자마자 이런 게 됩니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자, 우리. 어차피 처음에 모든 요구사항을 확정짓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걸 좀 인정을 하고 이미 우리도 나름대로 폭포수 모델을 변형해서 개발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서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리만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즉, 이 폭포수 모델은 관리가 편하긴 하거든요. 아까 제가 한눈에 다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이. 근데 그렇다고 이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눈욕이나 이제 눈속임이 될 수도 있지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은. 그래서 진짜 이 이제 방법론을 위한 방법론이 아닌 진짜 현실적인 의미 있는 걸 좀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보자라는 게 이제 좀 이제 합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2001년도에 애자일 선언문이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됩니다. 요건 이제 미국 유타주에 있는 이제 스노버드라는 스키 리조트에 이제 열린 한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켄 백이나 마틴 파울러, 로버트 마틴 같이 여러분들이 다 한번 책으로 들어봤을 법한 이 17인의 이분들을 포함한 17인의 그룹급 개발자들, 후덜덜한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좀 우리 공식적으로 좀 말해보자. 우리 정도면 이제 태클 걸 사람 없지 않겠냐 이러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나름 이제 현업에서 해왔던 방법론들이나 정신들을 가지고 쭉 모아서 이런 선언문을 딱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애자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이 공정과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을, 포괄적인 문서보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계약 협상보다 고객과의 협력을, 계획을 따르기보다 변화에 대응하기를
그리고 나서 다음 줄이 중요한데요. 더 가치 있게 여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이 에자일 선언문만 보고 앞에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에 것도 중요한데 정말 이 두 개의 가치가 상충한다면 뒤에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겠다. 즉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게 에자일 이제 정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즉 개인과 상호작용이 더 중요한 거고 어떤 문서에 너무 얽매기보다는 이제 작동한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협상.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계약하지 않았냐. 이거 못 바꾼다. 이게 아니라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변화를 꾀하는 게 좀 중요한 거고 당연히 이 계획을 따르는 거보다는 계획을 따르는 게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면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에자일 정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에자일은 방법론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거죠. 어떤 핵심 가치들. 앞에 얘기했던 이런 핵심 가치들이라는 거고 에자일이라는 용어가 약 기민하다, 민첩하다 이런 게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요구 변화들, 이제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이 이제 존망이 달려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민첩하게 수용하고 변화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에 있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기업이라는 게 한 번 실패로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굉장히 또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이제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에자일 정신의 내용인데 실행하고 빨리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하라.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이죠. 일단 do하고 fail fast하고 run하고 다시 redo해라. 즉 이 실패를 통해서 빨리빨리 배우고 이게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예 실행조차 안 하면 변화조차 없으니까 빨리 시도해보고 그냥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시도하다 보면 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에자일 방법으로 개발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예요. 이거를 너 에자일로 개발한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 항상 딴지를 걸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에자일 정신에만 부합한다면은 다양한 실천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에자일은 정신이니까 그냥.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주요 방법론에는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하는 요 XP랑 이제 스크럼 등이 보통 이제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개발을 하고 국내에서도 특히 저 스크럼이라는 이제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많이 이제 에자일에 적용되고 있는 이제 사례죠. 저희 회사 역시도 스크럼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에자일, 일단 스크럼을 예로 들어서 이 에자일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에자일 정신을 적용한 이 개발 방법론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포포스는 개발 단계는 동일해요. 5가지가 그대로 있죠. 이제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출시가 그대로 있는데 이 단계들이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짧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잖아요. 요구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건데 이거를 그냥 백로그라는 걸로 그냥 쭉 그냥 관리만 해요. 그냥 우리는 이 정도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약간 좀 러프하게 좀 관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한 스프린트라고 얘기를 하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의 짧은 기간만 딱 정해놓고 이 안에서 해야 될 일만 저 백로그에서 가져다가 그것만 구체화를 해서 딱 이제 일부 되게 적은 것만 가져오겠죠. 그 중에서 2주에서 4주면 금방 지나가니까 그 정도만 정해놓고 그 개발 스프린트를 그냥 빠르게 반복하는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스프린트 하나에서 할 수 있는 일만 딱 가져다가 구체화해서 일정 정하고 개발하고 나서 끝났으면은 또 다음 스프린트로 넘어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건데 한 스프린트가 끝났다는 얘기는 저기 보면 스프린트 단계 마지막 출시가 있잖아요. 이 말은 그냥 개발이 완료가 돼서 고객한테 배포될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가 돼요. 이 에자일 스크럼에서는. 즉 제품을 출시하게 되는 거예요. 스프린트가 하나 끝나면 고객한테 이게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즉 보통 이걸 이제 출시하는 걸 릴리스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 제품을 이제 릴리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매우 짧은 릴리스 주기를 갖는다라는 게 이제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이 제품을 고객한테 전달을 했으니까 고객한테 피드백이 역시 빨리 올 거잖아요. 이거는 써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뭐가 불편한데요? 이런 피드백이 빨리 오는 거를 다시 백로그에 추가를 해서 다음 스프린트에 반영을 하고 즉 이 1, 4를 무한히 반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는 게 이 에자일을 이제 이용한 이 스크럼 개발 방법론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스프린트가 하나 돌고 둘 돌고 세 개 돌고 나서 어떤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 할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저 스프린터 말고 달리기 선수 이거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저기 그림 보시면은 달리기 선수 보이잖아요. 거의 몸이 가루가 되도록 뛰고 있죠. 약간 이런 거예요. 진짜 몸이 가루가 되도록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한테 굉장히 되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딱 개발이 완료가 이제 스프린트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녹초가 될 수도 있는 너무 많이 이제 에너지를 쓰고 집중했기 때문에 이걸 약간 요해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좋은 점은 굉장히 효율이 좋고 집중하고 근데 출시가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이 폭포수 모델보다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빨리 받지만 개발 효율도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개발 방법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이제 그 스크럼 이제 위시한 요 이제 애자일 이제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좀 좋은 점을 얘기를 해보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변화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해요. 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계획과 기능에 대한 변경이 쉬워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빨리빨리 반복을 하니까 짧은 주기를 가지고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요. 고객한테 빨리 줬으니까 빨리 알 수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고객이 정말 원한다라는 기능은 우선순위 높여서 백로그에서 빨리 가져오면 되니까 스프린트에 가장 빠른 스프린트에 이제 적용해서 개발을 하면 되겠죠. 즉 이게 빠르게 출시가 가능해서 고객은 만족도가 높겠죠. 내가 원하는 거 바로바로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즉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항상 출시 가능한 제품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물론 이제 제약은 따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 이제 제가 개발을 풍자했던 그림에서 보면은 고객이 설명한 요건은 약간 불안정할 수 있어요. 혹은 이 개발자가 이해한 게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번 계속 이제 스프린트를 통해서 여러 번 이제 줌으로써 마지막 한 3번째쯤 가서는 고객이 이걸 원한 거였구나 하고 원하는 걸 딱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한눈에 이게 이 애자일 방법론의 이게 장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목표 수립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전체 100가지의 어떤 요구사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1년치 목표를 막 이렇게 AWS 기반으로 막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바뀔 수밖에 없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데 예측 가능한 스프린트 단위만 목표를 세우자라는 거죠. 세우면 된다라는 거고 2주에서 4주 정도는 보통 예측 가능하고 그거는 크게 변동사항이 많지 않거든요. 뭐 바뀌어봐야 며칠 정도 바뀌는 거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목표를 세우고 이제 진행을 하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부분은 불필요한 관리 비용이 감소를 해요. 이게 왜냐면 전체 일정을 세웠다라는 건 일정을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기능이 한 달 늦어졌어요. 개발이 지연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 뒤에 줄 서 있던 기능들도 다 한 달씩 밀어줘야 되는 거 뒤로 이런 관리들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개발 최소 약속된 일정 때문에 미룰 수 없으면 뭔가를 또 막 빼야 될 거고. 이게 어차피 변할 일정인데 무의미하게 계속 이런 리소스 써서 관리하는 관행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 진짜 할 일 목록과 이제 할 일 목록인 요 백로그와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스프린트 일정만 관리하면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게 높은 고객 만족도예요. 제가 앞에 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객은 원하는 기능을 자주 받아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드백을 빨리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최종적인 결과물은 진짜 고객이 원하는 거에 가깝거나 딱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제 개발 방법론이 되는 거죠. 즉 최종 결과물 역시 만족하게 된다. 이게 애자일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만 보면 이제 진짜 좋은 점들만 많죠. 그런데 이게 애자일이라는 게 뭐 지금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걸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나 실제 저희 회사에서도 적용한 사례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애자일 적용 시 그러니까 완벽하게 적용되기 전에는 적용 단계는 이게 경영진의 지원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폭포수 모델과 달리 이 일정이 한눈에 안 보이잖아요. 애들이 하는 건 그 스프린트 뭐 길어야 한 달 정도 단위로밖에 이제 뭔가 보이지 않고 나머지는 어디 그냥 백로그라고 얘기하는 뭐 할 일 목록이 다 때려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영진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가 언제 완료될지 예측도 안 되고 제어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 프로젝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까 우려가 된다라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언제 완료된다는 거냐 이게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팀장 매니저들을 다 계속 이제 볶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언제 완료된다는 거야? 예정 기간 안에 완료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밀린다는 거야? 당겨진다라는 거야? 뭐 전체 일정도 없다고? 막 이런 상황이 굉장히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약간 문화 충돌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자일과 기업 문화 자체가 그냥 충돌할 수도 있어요. 아까 애자일 제가 정신들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지금 문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더 우선시돼야 되는 가치다라고 보면은 기존에 해왔던 이런 관행들, 어떤 문화들과 많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서는 그래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절차는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로. 근데 애자일을 이제 옹호하고 애자일을 적용하려는 조직에서는 이거는 그게 아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여기는 왜 아니냐, 이런 걸 계속 충돌하면서 이거를 계속 설득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간극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몇십 년 해왔던 거와 적용 시 초기 적응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많은 이 다툼을 다 이제 봉합하고 적용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어떤 방법론 대비 좀 생소하잖아요. 이 방법론 자체가.
그리고 나서 또 이 문제는 결국엔 누군가는 경험자가 이끌어야 되거든요. 서로 이제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이 서로 길 인도한다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애자일을 그래서 깊게 좀 경험해서 올바르게 이끌 사람이 부족하면은 제대로 가지 못하고 방향을 이끌고 못 가고 이 무늬만 애자일의 그냥 절차랑 형식만 적용한 애자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화하려는 구성원들의 의지 부족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뭔가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뭔가 기존과 다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난 지금이 편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자기가 생각에는 왜 자꾸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의지 부족을 이끌어내는 이 동기를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게 있고 끝이 아니에요. 애자일을 적용한 이후도 또 문제인데 다 이제 설득이 됐어요. 그리고 다 같은 마음으로 그래 우리 애자일 한번 해보자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딱 적용을 해서 했는데 애자일의 특징 자체가 잦은 요구사항 변경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애자일의 약간 본질과 같은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 스펙을 이제 확정할 수 없어서 잦은 재설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을 확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당초. 그냥 언제든 요구사항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설계, 그러니까 이제 설계에 해당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자꾸 바뀔 수가 있는데 바뀌어야만 하는데 이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 애자일에서는 이제 필수 절차로 이런 이제 재설계를 하는 여기서 설계는 약간 이제 구조에 대한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런 리팩토링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행위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구조를 뭔가 개선을 하고 설계를 다시 하는 이런 리팩토링이라는 요 행위를 많이 거쳐야 되는데 이게 좀 자주 생략을 당해요. 이게 생략됐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생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시간이 또 많이 걸리거든요. 뭔가 기능 개발 자체는 뭐 한 달이면 개발이 끝날 것 같은데 이거를 기능 개발하려면 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한 달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2달이 걸린다라는 거를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객이나 어떤 매니저나. 그래서 이런 문화 때문에 좀 이런 게 좀 무시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이 필수 절차가.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구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코드 품질이 하락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언젠가 한번 좋은 구조로 어떤 이런 종속성이나 이런 문제점이 없는 구조로 좀 개선을 하고 계속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그냥 나쁜 구조에 계속 기능을 올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기능은 추가하기 어려워지고 기존에 추가했던 기능끼리 이제 문제도 많아지고 이 스파게티 코드가 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이제 절차 없이 이제 개발했던 그 시절의 문제가 다 나오게 되는 이런 게 이제 문제점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애자일의 특징 중 하나가 빠른 릴리스 주기가 있잖아요. 빠른 배포 주기. 이게 장점이었는데 그냥 빠르기만 한 릴리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짧은 개발 주기를 가져가다 보니까 개발자들도 아직 이제 성숙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완성도가 미흡하거나 충분히 테스트하지 않은 코드가 그냥 출시가 되는 거죠. 그런 기능이. 뭔가 한 달이라고 정해놨어요. 스프린트를. 근데 개발하다 보니까 한 달이 넘길 것 같아. 근데 약속한 게 한 달이라고 그냥 한 달 만에 약간 덜 이제 완성도가 낮은 코드가 그냥 내보내고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시는 자주 하긴 하는데 저질 제품이 자주 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겠어요? 고객들은 이제 쓰다 보니까 막 장애가 더 쟤들은 막 패치만 하면 장애내고 얼마나 짜증나요. 할 때마다 막 불편을 막 야기시키고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배포만 빠르게 한다고 이제 주기가 이제 능사가 아닌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이름만 애자일인 막 코딩 이런 게 이제 결국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개발 단계를 생략해버려요. 그리고 야 애자일은 문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절차 관행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 배포하고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거래. 이렇게 그냥 자기 자의대로 해석을 해서 개발만 빨리 하고 내고 하다 보면 이건 그냥 개발하고 나중에 고치는 관행으로 복귀하는 거죠. 애자일 중 하나가 뭔가 이제 배포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개선한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자기 입맛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야, 문제 생기면 그냥 나중에 고치면 된대. 그런 개발 방법론이래. 빨리 그냥 개발해서 내고 문제 생기면 또 받아서 고치면 되지 뭐. 이게 이렇게 되는 이건 결국 옛날 폭보수 모델 이전에 마코딩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시절로 복귀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다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런 계획도 문서도 테스트도 없어서 이 프로젝트가 그냥 폭탄이 돼버리는 게 폭탄 프로젝트가 돼버리는 이런 이제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 그림에서처럼 엉망진창으로 쌓아 올리는 거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애자일을 성공하려면은 이게 폭포수 모델보다 더 어려워요. 확실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애자일 팀 구성원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좀 필수인데, 그래서 애자일을 이제
주창하고 이 정신을 주창하고 이걸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하면 된다라고 이제 책들도 많이 쓰신 분들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자일의 방법만 적용한다고 결코 애자일이 달성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각자가 장인 정신을 갖고 역량을 발전시켜야 점차 달성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장인 정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게 개발에서 약간 장인 정신 하면은 뭔가 좀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뭔가 손에 연장을 들고 땀을 흘리면서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애자일 팀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찐 애자일 팀, 진짜 애자일 팀이 되기 위해서는 팀원들은 이 애자일 달성을 위한 연습을 지속해야 한다. 이 프랙티스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하거든요. 이거를 꾸준히 각자가 좀 노력해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많이 실천하고 계시는 것들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클린 코드, 그러니까 코드를 이제 깨끗하고 이제 심플하게 만드는 방법, 클린 코드에 대한 부분,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든지 OOP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테스트 주도 개발. 요거는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드리면 보통은 저희가 구현 다 하고 나서 테스트 팀에 맡기거나 나중에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관행을 벗어나서 테스트를 먼저 만들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코드를 만들어라. 요게 이제 TDD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 이제 정말 TDD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요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꼭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짝 프로그래밍. 요거는 이제 XP라고 얘기하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쪽에서도 많이 이제 이걸 강조하는 이런 내용인데, 둘이 같이 개발을 해라. 짝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해서 둘이 컴퓨터 하나를 놓고 같이 이렇게 이제 협업을 하면서 서로 역량 강화도 시키고 거기에서 시너지를 얻어내는 이런 이제 실천 방법 중 하나고요. 이 부분이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거를 과거를 잘 되돌아보면은 뭐 친구한테 야 잠깐만 이리 와봐 이거 좀 코드 좀 봐줘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짝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공식적으로 하자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리뷰. 요 문화가 뭐 없는 문화재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코드 리뷰가 있겠죠. 코드를 작성한 거에 대해서 동료들이 같이 검토해주고 실제 코드가 이 레파지토리에 반영되기 전에 뭐 이런 것들을 거치는 이제 과정인 거죠. 이런 프랙티스들,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게 애자일을 성공하기 위한 이제 비법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 끝이 아니에요. 이상과 현실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찐 애자일 팀이에요. 진짜 애자일을 잘 능숙하게 잘하는 팀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장애가 발생해서. 장애랑 엄청 급해요. 오늘 빨리 배포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운영팀에서 딴지를 겁니다. 누가 버그 만들래요? 지금 배포하면 일정 다 꼬이니까 내일까지 기다려주세요. 지금 배포 오지 못해요. 이렇게 딱 바로 한 단칼에 거절을 해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개발 쪽에서 그치 우리만 있는 게 아니지. 이게 민첩하게 아무리 빨리 개발을 해도 배포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일까요, 이게? 이게 애자일은 아까 개발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출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 조직이 되면은 이 개발팀과 테스트팀, 그 다음 이걸 운영하는 팀이 보통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개발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즉, 애자일 팀이 아무리 빨리 코드를 개발해도 테스트팀의 검증이 늦어지거나 이제 테스트가 오래 걸려서 늦어지거나 혹은 운영팀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혹은 그냥 프로세스 절차로 배포를 못하게 되면은 원래 애자일의 이상적인 이제 목표인 빠른 릴리스가 안 되는 문제가 그냥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즉 테스트 쪽만 생각을 해보면 자동화되지 않은 테스트를 사람이 한번 테스트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개발 쪽에서 열심히 한 달 동안 개발을 했는데 테스트를 그걸 빨리 하려면 많은 테스트 인력과 어쨌든 시간 들여서 막 해야 되는데 이게 10분 뭐 1시간 만에 끝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이게 시간도 꽤 걸리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며칠에서 많으면 뭐 몇 주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배포 역시도 이 인프라에 여러 환경적인 문제로 개발팀의 이 릴리즈 속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개발팀은 한 달마다 뭔가 개발을 다 해서 이제 그 스프린트를 끝내서 이제 결과물이라고 주는데 이거를 매번 바로바로 이게 출시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혹은 이게 주기가 짧으면 2주 만에 막 나오는데 이 스프린트 이제 결과물이 그걸 바로바로 이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짧으면 더 짧을 수도 있죠, 이 기간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즉 결국 이미 완료된 이 스프린트들이 그냥 여러 개가 쌓이면서 결국 이제 포포스 모드처럼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못 나가고 있는 상태가 돼서. 이게 굉장히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상황이긴 하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면. 개발과 운영은 원래 지금 그렇게까지 된 각자의 목적과 시스템이 있어요. 즉 오래된 조직일수록 이게 다 이유가 보통 있거든요. 다 존재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이게 왜, 이제 이 조직이 존재해야 될 목적이 있고 구축해온 그 시스템과 문화, 관행들이 다 있게 돼 있거든요. 개발은 어떨까요? 개발은 속도가 중요하죠. 빠른 속도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계속 애플리케이션을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선하다가 어떤 만들어진 버그가 있다면은 신속히 해결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애초에 버그라는 걸 안 만들면 좋겠지만 뭐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라 이제 매일 생산을 하니까 버그를 그건 이제 쉽지가 않고. 근데 운영은 안정성이 중요하죠. 이게 인프라를 최대한 안정적이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이 운영의 되게 중요한 이제 목표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장애 같은 사고 치면 안 돼요. 진짜 평생 먹으려고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운영 인력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코드 이제 구현은 이제 개발 쪽에서 해놓고 이제 이게 욕이란 욕은 운영 쪽에서 다 먹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배포하려고 했다가. 즉 이게 솔직한 마음이 이런 거죠. 아, 쟤네는 맨날 노래. 이제 이 개발팀의 이제 마음이죠. 아, 내 코드가 문제가 아니라 네 장비가 문제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운영팀에서는 아, 쟤들은 맨날 사고만 치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네 코드가 문제라고. 이게 서로 지금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코드가 문제니 장비가 문제니 이러면서 왜 빨리 배포를 안 해줘? 왜 자꾸 장애를 일으켜? 막 이러면서 이 답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데브옵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재미난 게 아까 에자일도 제가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데브옵스나 뒤에 또 나올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다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제 에자일 방법론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이 정신에 입각한 어떤 이제 방법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데브옵스라는 것도 한번 이제 요새 워낙 핫하다 보니까 배경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건 앞에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개발하고도 빠른 배포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즉 개발과 테스트랑 운영 조직이 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데 배포에 이거를 좀 유기적으로 합쳐서 소통이 됐든 협업이 됐든 진짜 물리적인 통합이 됐든 간에 이게 빠른 릴리스를 좀 달성을 하자. 어떤 형태가 됐든 이걸 하나의 유기체인 것처럼 합쳐가지고 요 목적을 좀 달성을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데브옵스고요. 보면은 개발을 의미하는 이 디벨롭먼트와 운영의 이 오퍼레이션스를 이제 합친 합성어죠. 두 개, 이제 데브옵스라고 얘기하는 게, 요걸 이제 하나처럼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데브옵스의 개념이 되고요. 자, 딱 이제 핵심 딱 두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자일로 빠른 시간에 개발하고 데브옵스로 빠른 시간에 배포하자. 이거를 달성하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이제 있겠지만 제가 꼽아보면 뭐 이제 패드릭 드보어나 뭐 존 엘스퍼, 뭐 폴 해먼드 뭐 이런 분들이 2007년도에 처음 이제 패드릭 드보어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쭉 여러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게 개발팀이랑 운영팀이 이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에자일로 개발하면서 이런 협업과 소통 문제, 빨리 이제 배포도 해야 되는데 뭔가 각자의 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빨리 배포가 안 되고 이런 문제로 이제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 이게 빨리 개발해도 배포가 빨리 안 되면 진짜 에자일이 아니고 아직 에자일이 완성된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이제 합니다. 운영은 이제 안정화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즉 그냥 운영을 위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운영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라면은 끊임없이 잦은 주기로 바뀌어야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이거에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한테 큰 울림을 준 거죠. 아, 기존에 당연히 운영은 안정적으로 뭔가 운영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관념이라는 게 있었는데, 운영이 비즈니스를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면은 그 운영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회사가 망하고 운영이 뭐가 의미가 있냐? 비즈니스가 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울림을 딱 주게 되면서 데브옵스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게 동작을 하는가로 얘기를 하면은, 저기 보면 이제 개발과 검증과 운영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세 개가 다 걸쳐 있고, 이 세 가지 단계가 어떤 체인,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이 고리를 가지고 그냥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게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개발이 끝나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고 운영을 한다라면 기존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자동화를 하자.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온전히 다 자동화가 돼서 개발이 끝난과 동시에 검증이 자동화로 완료가 되고 사람의 개입이 없더라도 그 다음에 배포까지 완료가 돼서 아무 문제가 없고 이렇게 끝내자. 즉 통합, 어떤 코드가 이제 통합되는 거, 저희가 이제 머지라고 얘기를 하죠. 통합되는 것과 빌드, 뭐 테스트, 배포, 그 다음 배포 후에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부분들의 개발이 사이클, 개발과 배포의 이 사이클의 모든 부분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신뢰 가능한 수준으로 자동화하면 개발에서 배포까지 빠르게 반복할 수 있다. 한 방에 갈 수 있다. 즉 진정한 애자일, 이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데브옵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단순히 자동화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검증, 이제 테스트팀이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다 오래된 전통적인 조직은 다 이제 존재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 테스트팀의 이제 목적은 개발을 막더라도 이 검증, 품질을 이제 책임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즉, 검증팀에서는 품질이 최우선인 거죠. 근데 이걸 자동화한다? 어떤 이제 사람의 물리적인 개입이 없다는 얘기는 그 자동화된 테스트가 사람의 테스트의 신뢰도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신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뒤따라온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포인트고요. 신뢰 가능한 수준으로 자동화한다. 배포도 마찬가지예요. 배포하고 나서 엉뚱한 바이너리가 배포되면 안 되잖아요. 즉 개발 출시 대상도 아닌 게 배포가 돼도 안 될 거고, 이게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장애가 발생했는지조차 모르면 그것도 안 될 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런 많은 부분들을 자동화하자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거의 좀 장점을 좀 얘기를 해보면, 이 데브옵스에 이 늪에 빠진 에자일을 구원하는 밧줄 같은 거예요, 얘는. 원래는 에자일이 개선하고 끊임없이 배포해서 피드백을 받고 다시 개선하는 이 고리 형성이 필요한데, 이거의 발목을 딱 잡고 있던 이 느린 배포 문제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서 에자일을 정상 동작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데브옵스라는 거죠. 이 개념인 거죠. 딱 이제 발목 잡던 걸 딱 해소해줌으로써 빨리 배포가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이제 CI/CD라는 게 있어요. 이거의 어떻게 보면 결과물, 이제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CI는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지속적인 통합. 그러니까 이제 그 개발자가 코드를 만들면은 이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레파지토리에 이제 커밋이 되고 빌드가 되고 테스트가 되고 이제 최종 이제 레파지토리에 머지가 되고, 이게 이제 자동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 자동으로. 원래는 이제 개발자가 수동으로 뭐 빌드도 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거는 이제 지속적 통합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게 자동화되어 있으면 지속적 통합인 거죠. 즉 개발자는 내가 커밋 혹은 뭐 푸시 딱 한 번 하면 자동으로 테스트까지 끝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속적 통합의 개념이고, 이게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그 다음에 CD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배포 혹은 뭐 이제 전달, 이제 뭐 딜리버리, 뭐 요거의 이제 약자인데, 얘는 어쨌든 이제 다 만들어져서 머지까지 됐다 한들 배포가 안 되면은 이제 고객한테 가는 게 아니니까, 이게 테스트까지 완료가 돼서 출시할 수 있는 요 이제 제품을 지속적으로 계속 자동으로 배포를 해주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 하에 배포가 돼야겠죠? 요게 이제 지속적 이제 배포 및 전달, 이거 CD라고 얘기하는 개념인데, 요 두 가지가 좀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물인 거죠. 이 데브옵스라는 게. 이게 가능해야만 데브옵스가 동작을 하니까. 요게 이제 이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잘 적용이 됐다라면은 이 폭풍 릴리스가 가능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구현에서 이제 릴리스 배포까지 모든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잖아요. 신뢰 가능한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친 효율을 보이면서, 원하면 하루에 뭐 10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이게 뭐 이제 원하면 100번, 1000번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릴리스 뭐 금방 나오거든요. 테스트도 다 자동화되어 있고, 뭐 배포도 뭐 자동화되어 있고 이러면은, 바로 이제 개발자가 이제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금방 이제 고객한테 이게 이제 제공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릴리스도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면은, 즉 아무런 배포에 아무 제약이 없어져 버리는 이게 엄청난 효율을 보일 수 있다라는, 기업이 이제 혹할 만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좀 오해와 좀 비극이 좀 있어요. 이게 모든 게 이 정신이라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 정신을 곡해하기도 하고 제대로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게 에자일 잘하기도 힘든데 이것까지라는 이제 부담이 일단 있는 거예요. 일단 모든 과정을 신뢰 가능한 수준으로 자동화가 이게 말이야 쉽지. 여러분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CI/CD도 솔직히 이게 달성하기 어려운데, 이걸 데브옵스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모든 조직과 문화가 진짜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또 개발자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도 안 되고, 운영진의 결단과 조직원들의 이제 문화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걸 가능하게끔 다양한 툴들도 잘 활용을 해야 하고, 그 툴들의 문제점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한계점도. 근데 없다라면 직접 개발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뭔가 사람이 들어가서, 원래 이게 1시간 안에 배포가 돼야 되는 게 사람이 개입하는 단계가 딱 하나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걔 때문에 하루가 딜레이 된다라면 걔는 더 이상 온전한 데브옵스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이에요. 이제 목표가 이게 이제 1시간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개발팀에만 에자일 도입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게 뭔가 테스트 운영을 뭔가 합쳐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 이게 되게 어려움, 이런 게 이제 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오해 중 하나가, 야 그냥 개발자가 테스트 운영 혼자 다 하는 거라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그냥 팀 하나로 다 합치고 그냥 혼자 다 하면 되는 거래, 인원들 다 줄이면 되겠네, 막 이렇게 관리자나 경영진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개발자는 나 혼자 지금 개발하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이제 뭐 테스트 운영까지 혼자 다 하라고? 이러면 그냥 이제 퇴사각 제겠죠, 이 개발자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동화돼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진짜 데브옵스 이제 운영 조직에서는 혼자서
혹은 소수에서 이걸 다 하는 조직들도 잘 있어요. 자기가 잘 자동화돼 있고 있으면 진짜 인원이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화까지 가기 전에라면은 이런 어떤 협업들, 이미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하나인 것처럼 동작하기 위한 협업 단계라는 게 좀 필요한데, 앞서서 이런 것들 싹 무시하고 그냥 일 네가 혼자 다 해. 네가 개발도 하고 그냥 테스트도 하고 그냥 운영도 혼자 다 해라고 하면은 이건 옛날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게 없고 그냥 줄퇴사를 일으키는 이제 행정인 거죠.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또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게 전문성이랑 이 책임 소재 문제가 또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실제 이제 적용하다 보면 원래 이제 전문성이라는 게 하나의 분야에만 이제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어떤 직무를 분리해 놓음으로써 생기는 게 전문성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를 오래 보다 보면. 근데 이제 개발자가 이것저것 막 얇게 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개발자라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뭐 이제 테크닉이나 이런 이제 트렌드 따라가야 될 것도 많은데, 테스트도 해야 된다고 하고, 뭐 자동화도 해야 된다고 하고, 운영도 뭐 자동화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럼 그 개념도 알아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얇게 하다 보니 전문성이 결여되는 이런 문제들도 또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래는 전문성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부여됐던 이 책임 소재들, 예를 들면은 개발팀은 개발을 잘 책임지면 되고, 이제 테스트팀은 품질을 책임지면 되고, 운영은 배포나 이제 운영을 책임지면 됐던 것들을 합치다 보면 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신뢰 가능한 수준에, 그래서 자동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신뢰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장애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혹은 그 단계 과정이 있다면 이걸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거를 다 분리됐던 조직을 이렇게 합쳐서 해버리면은 서로 내 책임 아니야, 혹은 모두의 책임이 하는, 결국 누구의 책임도 아니야라는 얘기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좀 따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각 이제 기업마다 좀 해결해야 될 이제 숙제로 남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무시무시한 분이 갑자기 등장하기도 해요.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거죠. 갑자기 보안이 갑툭튀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파산을 해요.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하면 이걸 어떻게 빨리 개발하고 에자일로 이걸 어떻게 빨리 배포를 하지, 데브옵스를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지, 막 이러기 바쁜 개발자들한테 갑자기 보안 문제가 빵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기업이 휘청해요. 갑자기 기업이 망했대, 파산했대, 막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날 랜섬웨어 피해 지금도 심각하지만 예전에도 정말 심각한 게 많았죠. 기사에도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피해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데브옵스라는 개념들이 막 또 다시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이제 오래되지 않은 최신 용어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보안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니까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더 이상 보안을 별개로 두고 개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즉, 소프트웨어는 출시하고 나서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보안 공격이 시달렸어요. 그냥 소프트웨어는 계속 공격이 시달려 왔어요, 지금까지. 더 유명한 소프트웨어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기업의 존망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취약점 한번 공개됐을 때 이걸 수정을 빨리 못하거나 이거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든지, 혹은 어떤 공격을 당해서 이 기업의 중요 데이터, 어떤 랜섬웨어나 이런 것 통해서 데이터가 다 날아갔다라든지, 그러니까 기업이 만든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으로 인해서 그냥 그 기업의 자산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게 손가락 한번 튀기면서 이제 모든 자산이 날아가 버리는, 이게 진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진짜 랜섬웨어를 예를 들더라도 이 랜섬웨어에 걸린 기업은 하루아침 날벼락 당하는 거죠.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모든 DB의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렸대. 복구도 안 된대. 돈은 한 수십억, 수백억을 그걸 달래. 난 돈이 없는데. 이러면 파산해버리는 거죠, 그냥. 손해배상에 시달릴 거고. 즉, 이게 보안 문제 한 방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고, 진짜 사라진 사건까지 발생을 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떠는 거죠. 이게 뭔가 보안을 이제 생각해야겠구나. 옛날에는 뭔가 이건 그냥 보안팀의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던 게 이제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오는 거고, 이게 데브옵스 같은 게 이제 에자일이나 데브옵스가 적용되면서 릴리스가 진짜 빨라졌잖아요. 빠르다 보니까 빨라졌다는 얘기는 이게 계속 공격이 더 자주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뭔가 코드가 빨리 만들어진다. 즉, 이 말은 취약한 코드가 또 많이 배포가 된다. 즉, 코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버그가 있을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버그가 없는데 계속 뭔가를 하니까 버그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에 대한 공격은 계속 들어올 거고, 이 대응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개발은 빨리 했지만은 보안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이 개발보다 이것들 취약점을 패치하거나 이런 거는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 따라가는 데는 이 대응에는 한계점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리게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 사이에 기업이 못 버티면은 진짜 기업의 존망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개발과 이 시큐리티, 보안과
그 다음에 운영을 하나로 하자. 이 데브옵스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데브섹옵스를 하자라고 나온 게 이 개념이고요. 제가 이건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자라는 거고, 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개발 방법론들이 나오는 건데, 일단은 애자일로 빠르게 개발하고, 여기까지 또 동일해요. 그리고 데브옵스로 빠른 시간에 배포하기 전에 보안을 좀 챙기자. 즉, 개발만 하더라도 그냥 개발하고 끝이 아니라 그냥 개발하는 과정부터, 그러니까 개발 시작부터 보안을 고려해서 배포까지 이 보안이 따라가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뭔가 코드에 커밋이 발생을 했어요. 기능이 만들어졌다면은 취약점 먼저 한번 볼까요? 이제 자동화 취약점을 진단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인프라에 배포가 돼야 되고, 뭐 어떤 인프라가 있다면 그 인프라 취약점도 뭔가 점검이나 준비를 좀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진짜 자동화된 이제 프로세스로 챙겨서 하자, 뭐 이런 게 이제 데브섹옵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크게 데브옵스랑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데브옵스에 뭐 새로운 이제 과정이 큰 덩어리가 들어간다는 게 보다는 그냥 모든 과정에 이 시큐리티 보안을 고려하자라는 게 데브섹옵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기존의 데브옵스 데브옵스를 개발하던 모든 과정들, 애자일로 개발하고 막 이제 배포를 하는 이런 과정 전반에 걸쳐서 자동화된 보안 취약점 진단 과정들, 이제 보안을 자동으로 점검하는 이런 과정을 추가하자라는 개념이고요.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화된 이 모든 파이프라인의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뭔가 개발하고 배포하고 뭐 피드백되는 모든 과정에 이런 보안을 고려하자라는 개념인 거죠. 고려해야 된다. 어떤 이제 툴이나 어떤 이제 방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좀 딜레마가 있어요. 이 데브섹옵스가 되게 말은 맞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보안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맞고, 저도 이제 보안업계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보안이 굉장히 취약한 소프트웨어가 진짜 많거든요. 이게 너무 기초적인 이제 취약점, 이게 공격을 안 해서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뿐이지, 공격하면 언제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취약점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소프트웨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핵심 이제 가치가 팀 전체가 보안에 중점을 두자, 즉 보안은 이 구성원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데브섹옵스의 이제 근간에 깔려있는 핵심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팀이 완료를 했으면 어떤 보안팀이, 별도의 보안 조직이 어떤 개발이나 이 취약점 진단을 시작하자가 아니고, 초기부터 개발과 보안을 함께 결정을 하고 구현을 하자가 이제 핵심인 거죠. 즉, 개발부터 다 만들어 놓고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 보는 게 아니라, 개발할 때부터 이제 이게 시큐어 코딩, 이제 보안 코딩을 하자. 이제 보안에 문제가 없는 코드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만들어지고 나서도 취약점이 없는지 또 점검을 하고, 이걸 또 자동화돼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 하자라는 게 핵심인 거고, 이게 사람이 개입하다 보면 딜레이가 걸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화를 하자라는 거고, 모든 개발 단계마다 이 보안 개념을 녹여서 조기에 결국에는 위협을 식별을 하자. 그러니까 빠른 배포 주기 안에 보안 식별도 같이 식별될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자라는 게 데브섹옵스인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큰 딜레마가, 모든 개발자가 보안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도 없어요. 아예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개발을 잘한다고 보안을 당연히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 보안을 잘한다고 개발을 잘할 일도 없잖아요. 그건 서로 다른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데브옵스에서 이게 물리적으로 뭔가 개발과 운영팀은 그냥 하나로 빅뱅처럼 땅 합치면 이제 데브옵스가 될 거야가 아닌 것처럼, 그게 아닌 것처럼, 요게 이 기존의 데브옵스 조직과 이 보안 조직이 있을 거예요. 보안팀을 이 회사의 문화와 이 현재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합쳐야만 하는데, 이걸 잘 협업이 됐든 어떤 진짜 물리적인 통합이 됐든 어떤 그냥 이제 이게 같이 이제 뭐 어떤 이제 같이 공통의 이제 코어 형태가 됐든 간에 협업이 됐든 간에 이게 어쨌든 하나의 유기체인 것처럼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회사마다 다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현재 문화나 조직의 상태도 다르고, 보안팀이 있는 조직, 외주를 맡기는 조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현실적으로 잘 회사에 맞게 좀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또 책임 소재 문제가 좀 나오는데, 데브옵스에서도 나왔었던 게 이게 더 심각한데, 자기 분야가 아닌 일에 책임을 지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좀 지고 싶지 않잖아요. 또 지기라고 이제 강요하는 것도 되게 약간 좀 억울하고. 그러니까 보안 전문가가 아닌 데브옵스 구성원이 내 일처럼 책임감을 갖고 보안을 고민을 해야 하는데, 보안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진짜 보안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그럼 막을 수 있었냐, 보안 전문가가 여기 아닌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럼 누구의 책임이냐. 이게 보안 조직에만 책임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은 보안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 거고, 그냥 기존대로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면은 각자가 이 보안에 대한 이제 이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안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내가 보안을 몰랐지만은 보안을 잘 알아야 되는구나를 잘 설득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즉, 이게 개발자가 보안을 모르니까 그냥 이제 개발자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자도 보안을 고려하고
고려하지 않으면 내 코드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거를 설득해 나가고 문화로서 이제 완성시켜 나가는 이 과정이 좀 이제 되게 어렵고 중요하다. 이런 딜레마가 있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 좀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좀 해보면, 무엇이 최선인가? 이게 이제 에자일이나 데브옵스가 그러면 그래서 짱이냐? 이렇게 이제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모든 요구사항이 확정되어 있고, 빠른 출시가 불필요하다면 어떨까요? 요구사항이 다 이제 확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시도 빨리 불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에자일도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는. 그 다음에 안정성이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뭔가 자주 준 요구사항 반영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예요. 예를 들면 어떤 비행기의 제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이나 이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막 신기능 나왔다고 막 반영하면 사람의 목숨이 달린 거잖아요. 그런 데서는 굉장히 폭포수에 가깝거나 이 정신에 입각한 뭔가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크게 바꾸지 않고 기존 걸 많이 바꾸지 않는 이런 걸로 많이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한 에자일 빠른 배포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조건 뭐가 답이다라고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다음은 개발 방법론이 아니라 이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왜 다양한 개발 방법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나? 왜 폭포수 모델의 어떤 문제, 뭐 에자일의 어떤 이제 한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브옵스의 어떤 문제,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다양한 정신들이 나왔잖아요. 그걸 이용한 개발 방법론들이 이제 나왔고, 이게 왜 없었나를 좀 이해를 하고, 우리 프로젝트에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이해를 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에자일을 해야 돼. 우리는 데브옵스를 해야 돼. 뭐 데브셉옵스를 해야 돼. 막 이런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비즈니스에 적합한 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정말 먼저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필요한 것들을 적용하시고 나면은 미래에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이제 강의 다 이제 마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긴 시간, 이제 짧지만 요 이제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개발 방법론들에 대해서 같이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요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이런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멋진 개발 이제 개발 인생과 이제 앞날을 응원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강의 이제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